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1945년 3월 10일 일본 도쿄 상공에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2시간 동안 도쿄에 소위탄 1,700여 톤을 퍼부었는데요. 도쿄에서 사망한 인구가 8만여 명,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4만여 명이고요. 결국 도쿄 대공습에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제국은 끝내 패망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죠. 그러면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계획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본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야 하며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마침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은 파괴됐고 원료 공급 수입까지 끊기면서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3, 4년 사이에 80배까지도 뛰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장 공산주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일본을 한국 전쟁의 병참기지로 삼게 된 거예요.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 기업들은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죠. 그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이 완전 풀 가동이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군에게 주문받은 조명탄을 제조하는 일본 공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장에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미군 항공기를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산업 기반은 파괴가 됐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와 전차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를 얼마큼 도와준 건가요? 그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했을 때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요. 이 1951년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22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1년 만의 경제 효과는 아니고요. 그 3년, 4년에 걸친 경제 효과가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쓰러진 일본 경제를 되살린 것은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51년? 고향 바로 위인데. (1951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연합국들 사이에 평화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this morning and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which
I have just come, opened the door for Japan to enter the Committee of Nations.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네요. 그때 미국이 일본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어서 미군을 계속 일본에 주둔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미군의 보호 아래 국가 안정을 보장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국방비나 안보에 쏟을 돈을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뭐 월급을 타면 우리가 뭐 생활비도 내고 막 이것저것 쓸 돈이 많은데 월급 탄 걸 100%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에 투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은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상된 산업 기반 시설 복구에 자금을 투입해서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철, 철강 이런 것들을 복구를 시켰고요. 그 패전 이전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도요타, 닛산 이런 중화공업 분야들의 기업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 경제 성장을 꿈꾸는 일본에게 미국이 뭐 지원을 해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논쟁이 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아니요, 그것보다 누가 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곳이 미국이죠.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이 특허를 오픈을 한 거예요. 쿨하게 그냥 그냥 갖다 일본도 쓰라고. 해도 돼.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배워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풀었죠?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착해요, 은근히.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일본 기업들이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전자제품 산업 붐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반도체 기술로 일본은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그 엔화가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기술력은 좋은데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에 가니까 너무 싼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었구나 또.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저건 진짜. 네, 그렇죠. 싸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1964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까지 치르죠. 그래서 일본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수출액을 보더라도 1960년과 65년의 수출을 비교하면은 그 5년 만에 수출액도 2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아, 네. 초고속 성장이네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승승장구. 신칸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68년이 되면은 일본이 드디어 세계 그 경제 규모에서 2위가 돼요. 넘버 투. 넘버 투. 네, 넘버 투. 미국을 바짝 쫓아가서. 전쟁 끝나고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엄청 빠르. 그런데 과거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한테 이걸- 넘어갈 네,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번에는 경제대국 7위까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라 그러나?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5%였는데 2.5%까지 낮췄다가
다시 2%까지. 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겠네. 그렇죠. 네. Japan, too, could help right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by righting the imbalance in its own economy. It's time for Japan to let free the pent-up consumer demand in their nation. 교수님 이번에는 미국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나요? 이번엔 드디어 미국의 바람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으로 이득을 본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면서 일본 경제도 유례없는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예고하는 버블 경제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아,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버블 시대 일본 회사는 신입 직원이 입사하기도 전 하와이 등으로 장기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하와이. 근데 이거 쉽지 않나요? 정답. 네, 합격하고 나서 혹시 도망갈까 짤까 봐 봐? 일단 여행을 보내놓고 보는 거죠. 정답입니다. 아, 다른 회사 면접 보지 말라고. 하와이 가 있어. 일본에 있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모셔가려고 할 정도면 사실 그러네. 급진이 모셔가는 거네요. 취업문이 활짝 열렸던 버블 경제 시기에는 기업들이 인재를 데려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냥 면접만 봐도 돈 줬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하세요? 와. 네, 맞습니다. 네, 교통비를 줘야 돼가지고 만 엔에서 한 5만 엔 정도를 줬다고 해요. 면접 보러 오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그렇죠. 취직 안 하고 면접만 아, 보러 그런 다녀도 데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고급 술집에 데려가서 값비싼 술을 사주면서 우리 회사 들어와.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新入社員は、車を、プレゼントする。 차를 선거. 차를 뽑아준다고요? 야, 씨. 우와. 이럴 수가. あなたと約束をしたよな。内定すれば絶対逃げないと。 야, あなた逃げませんって言ったじゃん。 야, 이거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완전 가불이 바뀌었는데요? 좋은 인재를 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아, 좀 통이 컸어. 부러워요. 뭐 신입 사원들이 신났네요.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구하기 힘들고. 하지만은 낮은 금리로 시작된 내수 시장의 확대가 결국에는 일본의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를 위한 방법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뭐. 그렇죠. 아, 수도권.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네.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요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네, 와,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름 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게 해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저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아유.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 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총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나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1980년대 말에 세계 5위의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연간 교역량이 하나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4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무역량의 약 11% 정도가 고베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오,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그러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뭐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뭐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골 현상까지 발생하고. 와, 설상가상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네, 거네요. 0.5%까지. 기록은.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포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파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지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인.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투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교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저 진짜 무서웠겠다. 이거 쓰나미였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거 같아. 와, 저게 진짜 상황.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원전 사고.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아,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거.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또는 곧바로 한국 통감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히로부미가 그 통감부 들어가자마자 그 통감부 새로 만든 깃발을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보면 딱 제2 일본처럼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일본 국기가 코너에 있고. 근데 보면 호주, 뉴질랜드, 피지 그런 국기 깃발 지금 보면 이대로예요. 진짜 4분의 1가 영국이고 약간 비슷한 느낌 나요. 네, 통감이 된 이또는 대한제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이제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일본식으로 근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또는 특히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만들기도 했고요. 농사 개량, 그리고 도로 정책, 배수 등에 투자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또는 대체 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 이렇게 힘썼던 것일까요? 자금을 더 잘 수탈해 가려고? 그렇죠. 침략을 위한 발판이자 수탈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토의 이러한 근대화 추진과 같은 유화책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리주의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이런 이토 히로부미가 그 식민 지배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토는 겉으로는 대한제국의 발전을 돕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안으로는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이려고 했죠. 그가 가장 고심한 정치 계략은 황제권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종 황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고종 황제는 끊임없이 밀서와 밀사를 통해 주권 회복을 시도하고 지방에서의 봉기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헤이그에도 특사 파견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1907년 7월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서구 열강에게 호소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토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대한제국을 직접 통치하고자 해요. 결국 이토의 뜻대로 고종은 대한제국 대신들의 손에 의해서 폐위하게 되고요.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결국 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토는 순종 황제에게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일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는 대한제국의 힘을 빼앗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과연 그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력이 중요하니까 군대를 완전 해산시킨다? 정답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이토가 취한 조치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였어요. 대한제국 대신들을 겁박해서 군대 해산의 동의를 받아낸 이토는 대한제국 병사들을 모두 비무장 상태로 만들어서 훈련원에 모이라 명령을 했는데요. 다 잡혀가는 건가? 그리고 무장한 일본군이 맨손에 대한제국군을 에워싸고 해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됐죠. 대한제국군들은 그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거리로 나가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이 전투에서 대한제국 병사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토가 군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후 대한제국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저항은 점차 커져서 의병운동으로 이어졌고 곳곳에서 항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토가 겨울을 보내려고 이제 일본으로 갈 때 황태자 이은도 함께 데려가게 됐는데요. 뭔가 슬퍼 보여. 되게 경직돼 보여요. 네,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예. 좀 보이죠? 이토는 황태자 이은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처하면서 일본어와 군사 지식을 직접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이은은 일본 황실의 지도 아래 일본식 계몽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은의 나이가 11살에 불과했습니다. 4학년. 예. 그럼 그가 일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이요? 실제잖아 이거. 이게 진짜. 일본 군복을 입은 대한제국 황태자가 이토 앞에서 이제 노는 모습이죠. 게임하는 거예요. 군사 게임. 이게 뭐야? 설정이에 진짜 저렇게 노는 거예요? 예. 카메라를 앞에서 하니까 설정이겠지만은
이또는 볼모로 잡은 어린 황태자를 대한제국의 일본인화라고 하는 홍보용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게 먹혔나요? 이런 방법이? 아유, 당연히 먹히지 않았겠죠.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또가 지능적 침략 방법으로 통감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상황에서도 대한제국 의병들의 무력 투쟁은 이제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이또는 대한제국의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순종 황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일본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점을 알리려고 했던 거였죠. 먼저 이또와 순종 황제는 1909년 1월 7일부터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이제 방문하는 13일간의 남부 지방의 순행을 떠났어요. 이또와 순종 황제가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의 공통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바로 순종 황제 옆에는 반드시 이또가 있었습니다. 이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남겨서 순종 황제를 앞세운 선전극을 벌였고 일본의 통감부와 순종 황제가 얼마나 평화롭게 같이 공존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전국 순행 계획을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북부 순행길에서 이또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또는 순행을 할 당시 대한제국 학생들에게 일장기를 들고 자신을 맞으라고 지시를 이제 별도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또가 이제 자리를 떠나자 일장기를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좀 이렇게 저항하는 표시를 했던 거였죠. 지속적인 의병 활동과 국민들의 반감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더 이상의 점진적인 식민지 지배 방법은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1909년 4월 30일 이또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자는 일본 정부가 세운 항일 병합 방침에 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임무를 맡겨요. 1909년 8월 이또에게 러시아의 동양사무 주관자이자 최고 유력 관료인 고고프체프라고 하는 재무대신, 러시아의 재무대신을 만나게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한국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방침을 미리 이렇게 암시해 두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한일 병합을 하기에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동의한 이또는 10월에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대신과 회담을 갖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인 10월 26일 오전 9시 이또는 열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제 하얼빈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얼빈에 도착한 건 아시다시피 이또뿐만이 아니었는데 안중근 의사. 그렇죠. 예,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거사를 계획했던 우덕순 선생님의 그 회고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8일 저녁에 안중근이 돌아왔습니다. 그 신문을 내주니 이토의 기사를 읽고 나서는 참말 일어나서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내가 물은즉 가야지. 어디로? 하얼빈으로 가야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즉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얼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어쨌든 이또 히로부미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전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사실은 기본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이또는 하얼빈에서 내릴 계획이었지만 당시 안중근 의사는 이또가 하얼빈에서 내릴지 아니면
그 전역인 체가구역에서 내릴지 조금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거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만주 지역을 순방하는 이또가 체가구역에서 내리면은 우덕슨 의사가 처단하고 하얼빈역에서 하차하면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처단한 후에 행동까지 서로 의논을 했었는데요. 다 쏜 다음에는 비겁하게 달아나지 말고 총을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대한만세를 크게 부를 것. 우리들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꾸밀 것. 또 될 수 있는 대로 생금돼 우리의 정정당당한 이유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여러 외국에 선전할 것. 와, 진짜 멋있다. 나라를 생각하는 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좀 느껴지시죠? 당시 하얼빈역에서 이또 일행은 플랫폼에 내렸어요. 그리고 각국의 영사단이 정렬한 곳으로 가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되죠. 군대의 후방에서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또에게 총을 세 발 쏜게 된 겁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였어요. 당시 이또가 사살된 실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실제 영상이요? 와, 이것도 영상이 있구나. 끌려가네. 네. 안중근. 사실 이 영상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만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직접 저격당하는 그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한 그 순간을 촬영한 영상은 왜 없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의뢰해 볼까요? 네. 지우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 그렇죠. 예, 치욕스러워서. 그것 말입니다. 지웠기 때문이겠죠. 왜 굳이 그것만 지웠대? 예,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당시 러시아인 촬영 기사가 이또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사건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고 일본은 러시아 촬영 기사에게 원본 영상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원본 이외의 영상이 배포되면 일본이 촬영 기사의 자산을 모두 몰수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결국 안중근 의사의 이또 사살 장면은 일본 측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영상을 촬영한 기사가 러시아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이거 보여줬대요. 공개한 건데 그것도 세세하게 러시아 신문에 묘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영상 아마 복사본이겠죠.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일본은 뭔가 감추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저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좀 우려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한국인이 원해서 그리고 수능적으로 통감부를 설치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눈을 의식해서 모든 과정을 조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뤄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또를 한국인이 죽였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바로 한국인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여론을 피하려고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또의 사살 장면이 사라진 거는 바로 이런 일본의 속내가 이제 암암리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예. 근데 심지어 후대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관한 음모론까지도 등장하게 돼요. 음모론의 핵심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쏜 게 아니라 제2의 저격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 음모론은 이토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안중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총을 쏜 것 같다라고 증언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수행원은 당시 이토의 사살 현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수행원은 총알을 쏜 곳이 건물 위라고도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먼저 한번 당시에 이토의 부검 소견서를 한번 볼까요? 현재 밝혀진 이토의 부검 소견서를 보면은 총알의 궤도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그렇죠. 위에서 쏜 건 아니네요, 확실히. 예, 그거는 바로 근접한 위치에서 쏴야지만 나오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결국 위에서 누군가가 쐈다는 증거도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된 이 사살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중근 의사는 의거에 성공했고 이토는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는 총에 맞은 즉시 둘러싸여 열차 안으로 옮겨졌고 이후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폐를 관통한 총알이 치명상이 돼서 오전 10시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서양에서도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토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 기사는 이토가 죽은 후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실린 그에 대한 평가인데요. Japan mourns for Ito. He was idolized by the masses as the great counselor of the elder statesman, the creator of the cabinet, and the friend of the emperor himself. 예, 이토를 의회의 창시자, 대중들의 우상으로 표현한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이미 그가 동양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후 1909년 11월 4일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토의 나이는 당시 69세였습니다.